자, 오늘의 영화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 영화예요. 왜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안소니 호킨스라는 배우를 생각하면 봉우리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죠? 저 그거 양들의 침묵. 네. 양들의 침묵에 안소니 호킨스가 26분밖에 안 나온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데 존재감이 그냥 작살나죠. 네. 근데 그 사람밖에 기억이 안 나. 제가 좀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니까 이렇게 멋있는 역으로 나와도 자꾸 그게 생각나. 뜯어먹을 것 같고 자꾸 눈만 힘었던 거게 뜨면 이게 선노출 효과라 그러죠. 네. 제가 그러니까 그걸 먼저 봐서 그런가 봐. 네, 그럼요. 저는 세대가 좀 달라서 그렇지, 저 모습 때문에. 네. 세대가 좀 달라서 이 장면을 먼저 봤잖아요. 네. 유명한 장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솔직히 저도 봉우리보다 한 세대 앞에 사람인데요. 저것부터 안소니 호킨스를 기억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그전에 그렇게 세계적인 배우가 아니었어요. 그렇지. 영국 배우였죠, 그 전까지. 네. 그럼 이 영화도 오늘 우리 하는 영화 때도 유명하지 않았어요? 예, 아주 유명한 배우는 아니었죠. 예, 영국 안에서는 유명한 배우였는데 할리우드급 정도로 막 유명해지진 않았었죠. 자, 리암 니슨 하면 뭐 생각나죠? 그거 테이큰. 납치당한 거. 네. 내가 너를 찾아내서 죽이겠다. 근데 그 전에도 리암 니슨은 영화를 무지하게 많이 찍었어요. 영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 네. 이게 글로벌 스타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구나.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리암 니슨은 테이큰보다는 사실 원래 영국에서 연기했던 게 훨씬 자기하고 잘 어울리거든. 근데 돈은 그걸로 벌었지. 네. 테이큰으로. 원래는 그럼 어떤 스타일의 배우입니까? 원래는 멘토 전문 배우였어요. 굉장히 지적이고, 그러니까 그 스타워즈에서 이제 제다이 스승으로 나오는 그 이미지가 딱 맞아. 그리고 꼭 중간에 죽어. 네. 원래 멘토와 멘티의 가장 낭만적인 이별은 죽음이거든. 그래서 뭐 갱스 오브 뉴욕의 디카프리오 아버지로 나오기도 하고요. 거기서 스승이자 아버지로 등장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 배트맨 비긴스에서도 거기서도 나오고 스승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암 니슨은요 딱 스승 전문 배우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저씨가 갑자기 막 악당들 뚝배기를 깨고 다니기 그 이후로부터는 액션 영화만 줄창 찍으셨죠. 나이 들어도 막 무릎 아파하면서 막 어기적 하면서 막 주먹이 이렇게 느리게 나가라는데 다 맞아. 악당들이 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키아누 리브스 하면 또 매트릭스 네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도 역시 영화 진짜 많이 찍었거든요. 원래 그렇죠. 꺼버한 역할 전문이었어요. 이 예산하면 또. 젊었을 땐 그랬더라고. 네. 막 드라마도 나오고. 네, 그냥. 그러니까 안소니 호킨스를 떠올렸을 때 한니발 렉터가 생각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걸 굳이 막 지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감안하고 봐도 이 양반이 워낙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멋있어요. 한 중반쯤 가면 다 잊혀져요. 네. 근데 그 이렇게 칼처럼 빗어넘긴 머리가 그 약간 인상이 차가운 건 맞더라고요. 그렇죠. 네, 좀 차갑고 냉혹한 인상이긴 해. 이 영화에서도 되게 젠틀한데 멋있고 그런데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딱딱한 사람이야, 그죠? 그렇지. 네,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와이프하고 관계에 있어서 딸들한테는 되게 자상한 아빠고 아내한테도 되게 부드러운 남편이지만 뭔가 특히나 아내하고 관계에서는 약간 거리가 느껴지잖아요. 맨날 둘이 이러고 밥 먹는. 이게 약간 tasty, very tasty, nice. 여행 갔을 아주 맛있구만. 여행 갔을 때도 진짜 웃기잖아요. 그거는 영화 중후반부라서 그 부부가 여행 갔을 때 그 사이가 좀 좋아진 것 같은 장면인데 사실은 왜냐면은 이 영화가 남녀 주인공이 이제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사실 직접적으로 만나진 못하고 서로 거의 이게 그러니까 남녀 간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거의 사랑에 가까운 가족 간의 사랑에 가까운 관계로 발전해 나가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서로 성장해 나간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앤서니 호킨스가 조금 달라져 조금 부인한테도 살가워지지. 근데 그 앤서니 호킨스 부부가 배 타고 여행 가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관계가 좀 좋아진 상황인데도 앤서니 호킨스가 부인이 춤추러 가자 그러니까 난 더 이상은 못 해. 그래서 이게 영화가 되게 잔잔한데 이게 사람이 끄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부인은 진짜로 유명한 사람인데 진짜 그 사람 유명한 그 해리포터의 나쁜 교수님이에요. 그걸로 맞죠? 기억하는구나. 네. 주디 덴치라는 해리포터 되게 악랄한 교수님. M이잖아. M. 007의 M. 007의 M. 그래. 맞네. 007의 M이네. 맞네. 그러니까 주디 덴치 하면은 딱 그걸로 원래 각인이 되지. 맞네. 근데 거기서 막 되게 소극적인 부인도 나오고 너무 웃겼어. 근데 이게 나중에는요 영화를 많이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한니발 렉터하고 M이 같이 사는 것 같아. 같이 살고 있어. 이거 너무 무서운 영화야. 서로 얼마나 나를 죽일까. 나를 언제 죽이나. 그러니까 만약에 저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살면 서로 못 죽이고 저렇게 살겠다. 그럼 렉터는 계속 기회를 보는데 M이 그걸 다 차단하는 거야. CCTV로 보고 있어. 약간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주디 덴치 옹이 젊었을 때 모습이라 많이 M의 모습이 안 보여서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젊은 시절에 안소니 홉킨스는 오히려 더 날카로워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진짜 이 사람 딱 보면 약간 잘 갈아놓은 칼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안소니 홉킨스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네. 네. 굉장히 진짜로 정말 날카로운데 그렇다고 막 아무데나 휘두르는 칼이 아니야. 네. 따뜻해. 네. 딱 한 번 휘두르는 칼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장면이 그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게 영화 초창기 이제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할 때 이거 줄거리를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해도 돼. 네. 이게 처음에 이제 뉴욕이 맞나요? 뉴욕. 네. 뉴욕에 있는 미국인 여성 작가입니다. 네. 네. 마이너한 작가죠. 네. 네. 그래서 잘 안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일자리 전공하게 되고 그 앤서니 홉킨스 남자 주인공인데 영국의 이거를 고서 책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고 책방. 중고 책방. 예. 중고 책방의 조금 한 중진급의 직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영화의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이 네. 영문학에 대한 내용을 네. 사실 거의 못 알아들었어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미국에 잘 없었나 봐요. 이게 1951년부터 영화가 시작되는데 네. 미국에 잘 없었나 봐요. 영문학 책이. 네.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이 이 영국의 고책방을 그 중고 책방을 알게 돼서 편지를 보내서 이러이러한 책을 주문하는 관계로 처음에 시작이 되는데 그렇지. 서로 따뜻하게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처음에는 이제 문학으로 이렇게 친분을 쌓다가 점점 인간적인 관계가 굉장히 두터워지고 만난 적 없는데 거의 가족 같아지는 이런 이제 인간관계가 발전하는 그런 영화죠. 네, 그런 맞아요. 과정을 네.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접속에 한석규와 전도연이 만나지 못한 채로 그러니까 이게 감정의 흐름의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 남녀가 알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면 그 다음에 이제 설레임으로 온단 말이죠. 네. 이성적인 감정을 느껴요. 근데 그게 몇 번 어그러지고 나면 이성적인 감정보다는 이제는 친구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세월이 더 지나잖아요. 이제 동지 같은 느낌. 결혼 안 했는데. 그렇지. 네. 심지어는 얼굴도 모르는데 그냥 팬으로 끄적거린 편지로만 만난 사람인데 오래 같이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동지 같은 느낌이 든 거야. 이제 애틋함이지. 그래서 이거는 약간 뭐죠 그 저기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만든 무슨 다리더라? 메디스 카운티의 다리. 이거랑은 좀 다른 얘기예요. 다르죠. 네, 다른 감정. 중년의 로맨스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연인으로 해버리면 진짜로 후져죠. 그러니까 네. 저는 다 보고 나서 왜 그 제목이 이상하다고 하셨는지를 다 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네. 이건 연인에 대한 영화가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로맨스가 바탕이 깔리죠. 누구나 호감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로맨스하고 헷갈려요. 특히나 이성 간의 로맨스하고 헷갈리는데 이거로 정의할 수 없는 거로까지 간 거야. 그렇죠. 관계가 너무 오래 숙성되면서 그러니까 보통 남녀의 관계는 그렇게 숙성되기 전에 결론이 나거든. 그렇지. 되냐 안 되냐로 결론 나지. 연인이 되거냐 아니면은 아니 와이프가 되느냐 아니면 남남이 되느냐. 그렇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그 상태로 계속 숙성해 버린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마음을 기대는 진짜 친구가 됐는데 이게 이래서 진짜 만약에 지금 같은 시대였으면 미국에서 영국 날아가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그럼요. 비싸지도 않고. 네. 그 요즘 저가 항공도 많아가지고 아주 싼 값에 갈 수 있습니다. 아마 편지 몇 번 보내다가 답답하네 이러고 갔을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애초에 편지도 안 했겠지. 온라인 주문을 했겠지. 다 그냥 이메일도 아니죠. 온라인 주문으로 했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의 관계가 익어가는 게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영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편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텀이 깁니다. 굉장히 롱텀이에요. 지금으로는 감히 상상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번 달 기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번 달에 편지 써서 보내면 다음 달에 답장 오는 거예요. 우와 보는데 근데 그 과정이 묘한 노스텔지어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래 걸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더 애틋하고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관계가 발전되는 데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또 책이라는 매개도 이렇게 되게 둘 간의 관계를 사실 처음엔 둘 간의 관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 앤소니 홉킨스의 가족과 책방의 직원들과 이 여성 이웃까지 전부 다 이런 소식을 주고받는 관계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는데 이 영화가 만나게 하지 않고 편지라는 매개 심지어 오래 걸려. 막 2, 3주 한 달 걸려. 그리고 책 이 두 가지 매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두 가지를 딱 택한 것이 이게 우리들한테 현대인인 우리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뭔가 느낌을 준다. 그렇죠. 또 하나 이 영화 보면서 약간 시큼하다라고 느낀 지점이 있었습니다. 약간 요거는 조금 요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 뭐냐 그러면 자꾸 미국이 베푸는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영국의 햄을 주는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영국의 식료품이 부족한데 미국 여자가 별로 큰 돈 들이지 않고 왜냐하면 워낙은 미국이 마켓이 크니까 큰 돈 들이지 않고 이 책방 식구들이 다 먹을 만한 음식을 자꾸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앞선 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왜냐면 그 시대를 생각하면 스타킹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시점이에요. 앞선 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킹도 갖다 줘요. 근데 영국에서는 뭘 주냐 그러면 이 여자한테 고서적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리고 뉴욕에 사는 여성 작가잖아요. 굉장히 진보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국에 살고 있는 아주 딱딱하고 그 어떤 그 보수적인 것 같은 보수적인 성향이 맞을 것 같은 왠지 토리당을 찍었을 것 같은 서점 주인과의 관계가 뭔가 영국에 우리 뿌리가 있다는 건 알겠으나 미국의 시대다라는 게 은연중에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부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깔려 있어요. 미국 작가가 쓴 책이니까 더더욱이나 그렇고 실제로 이거는 약간의 체험담이에요.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화에 기반을 두고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그 영화가 끝나는 그 시대 바로 지나고 나서 이 소설이 나왔어요. 70년인가 아마 소설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초판본을 중고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샀어요. 영화 그 영화처럼. 그럼 영국에서 초판본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나오고 영국에서도 나온 거죠. 중고서적에서 제가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이제 샀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일부러 양장본을 샀고 또 이렇게 페이퍼백이 또 따로 나오지만 이 물성이 가지고 이 물질성이 가지고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게다가 초판이야. 영화에서 그 물질성을 되게 중요시해요. 되게 여자 주인공이. 그리고 또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미국이 잘났다고 주장하는 영화가 아닌 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놈들은 또 책의 가치를 모르는 무식한 놈들. 맞아요. 엄청 까요 이 여자 주인공. 그리고 흑인 아직도 인종차별하는 걸로 나오고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런데 그 귀한 책을 영국에서는 아주 손쉽게 게다가 아주 잘 포장된 양장본을 보내준단 말이죠. 그럼 누가 봐도 영국이 근본이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만든다는 그리고 거죠. 영문학에 대한 예찬? 이거는 뭐 이 영화 전반에 대놓고 하는데 뭐. 영문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그냥 영문학이지만 잉글리시 리터러처거든요. 이때 잉글리시는 미국이 쓰는 잉글리시도 잉글리시지만 잉글랜드의 말이에요. 그래서 잉글리시의 원래 그 기원은 라틴과 그리스어야. 이게 고전,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거라.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어 원본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다니. 성경을 이따위로 영어로 만들어 놓다니 말. 되게 화내더라고. 되게 까칠하더라고요. 여자분. 되게 재밌잖아요. 라틴, 그리스 그다음에 중간이 누구냐면 셰익스피어예요. 영문학에서. 이게 영어를 그러니까 잉글리시를 문학의 반열로 올린 거야. 그 전까지는 라틴과 그리스어가 아니면 문학이 아닌 거죠. 홍길동전 같은 건가요? 그렇죠. 한글 최초의 소설. 그래서 셰익스피어부터는 그때는 진짜 잉글리시 리터러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뭐 이를테면은 누굴까? 여러분들이 알만한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딱 나오는 그런 뭐 윌리엄 워즈워즈 같은 그런 시인이라든가 또는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든가 오스카 와일드 이 정도까지가 이제 20세기 초반까지 오면 그게 잉글리시 리터러처의 이제 그 거의 끝이에요. 그 뒤로는 미국이 주도하기 시작을 하거든. 근데 나라가 커지고 시장이 커지니까 그거의 출발점이 마크 트웨인 같은 사람이에요. 마크 트웨인 나올 줄 알았어. 마크 트웨인은 그러나 영문학이 엄청나게 잉글리시 리터러처가 발달할 때 소박한 미국 문학이야. 촌놈들의 문학이지. 근데 그 장르로 이제 가치를 인정받은 거죠. 그렇죠. 근데 미국 애들의 얘기잖아. 처음으로 그러니까 마치 영국 애들이 라틴과 그리스를 표본으로 삼았듯이 미국 애들도 영국의 문학을 표본으로 삼았는데 자기들도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게 나온 거지. 그래서 마크 트웨인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위대한 개츠비. 이게 이제 미국적임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에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해밍웨이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미국 문학이 이제 정점에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야, 약간... 마지막에 가서 내가 아는 게 하나 나오네. 해밍웨이. 와. 야, 진짜 하나도 안 나올까 봐 진짜. 위대한 개츠비는 알잖아. 근데 아는데 그 영화를 봤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은 게 아니에요. 책을 안 읽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이게 전후 문학이잖아요. 해밍웨이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미국적인 남성성이 완성되면서 그 이제 해밍웨이의 문학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럽적인 남성성을 그때는 죄송합니다만 세계가 이게 남성의 손에 의해서 왜냐하면 전쟁이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전쟁 벌이진 않잖아. 그러니까 유럽적인 남성성 외에 이제 미국적인 남성성의 모델이 완성이 됐구나. 해밍웨이의 손.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실제로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게 문학이 바뀌는 거하고 되게 비슷하게 일치해요. 사회의 크기나 규모나 주도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딱 그 시기. 변환하는 그 시기를 보여주는 건데
이때 영문학을 너무나 좋아하는 이 여자는 고전과 말 그대로 잉글리시 리터러처에 관심이 많으니 영국에서뿐이 못 얻지. 아직 미국은 토대가 약하니까. 그러나 이미 물질적으로나 뭐나 이미 넘어갔어. 게다가 영국은 2차 대전 때 죽어라고 때려맞고 물자가 부족할 때. 그래서 이 영화 안에 보면은 배급 얘기가 나왔어요. 영국에서는 1950년 되게 오랜 기간 배급했어요. 배급을 받았더라고. 놀랬어요. 생산력을 회복하지 못했거든. 이미 식민지는 다 끝났고 자기 본토로 쪼그라들었는데 대영 제국의 영광은 가지고 있으나 그거는 그냥 군사적인 영광 정도지 상처뿐인 영광이지. 내부에서는 생산을 못하니까 되게 창피하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신생 국가한테 돈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 미국의 우월해 보일 정도로 이제 거음님 말씀하신 대로 영화에 좀 녹아 있는데 그게 또 현실 반영이기도 하고 그게 이 영화가 그거를 이게 좀 오반데 제가 화해시키려고 하나? 막 이런 그런 생각이 것도 들어요. 있죠. 왜냐면은 그 저 약간 덩치 있는 코 이만한 그 남자 직원이 있어요. 직장에. 햄을 받아요. 햄을 받아서 아주 꼬장꼬장한 자기 엄마한테 줘. 근데 엄마가 그 엄마는 막 영국인의 그 자존심이 쩔어 있는 사람이야. 근데 햄을 보더니만 냄새로 먼저 왔더니 무서워. 이거 맛있는 거라. 맛있는 거. 미국 캠장이라고 처음에는 영국에서 온 거 아니면 안 먹어 막 그러셨는데. 근데 그게 사실 데마크에서 온 거고. 왜냐면 미국에서 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옆 나라니까 보낼 수 있는데 달러의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옆 나라에서 보내줄 수가 있는 거지. 영화 그래서 되게 잔잔하고 별 사건이 없어요. 근데 사람을 이렇게 뭐 재미없다고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중간에 안 끄게 돼요, 영화가. 이제 이 영화가 만들어졌을 시점에서는 이게 이제 현대성이었겠죠. 그렇죠. 이 관계가. 근데 이제 2024년의 시점으로 보면 이 영화가 또 묘한 곳을 자극을 하는데. 그렇지. 그게 바로 문서와 어떤 필사 이런 것들이 존재하던 시절에 노스텔지아를 아주 강렬하게 자극을 맞아요.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이 보면서 이 영화 내 취향 아닌데 심지어 줄거리도 내 취향. 저는 화양 영화도 너무 답답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만나야 되는데 일단. 사랑하면 그냥 하라고. 뽀뽀를 하든 뭘 하든 좀 해라 좀. 근데 이 영화는 그거보다 몇 배는 더 답답해. 얼굴도 못 본단 말이야 서로. 근데 그 어떤 제가 기억하는 그 70년대 뉴욕의 공기가 있어요. 이건 전 가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여자 주인공하고 비슷한 거예요. 영화로만 봤어. 근데 내가 기억하던 그 70년대 80년대 미국 뉴욕의 공기가 느껴진단 말이야. 첫 번째. 두 번째, 영국은 전 아예 가본 적이 없으므로 아예 잘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편지를 쓰고 사용하던 타자기를 썼던 그 기억들이 막 저를 막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실제 갖고 있는 가치보다 훨씬 높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아주 영화 유튜브로서 아주 위험한 작업입니다. 현혹당하는 거예요. 내가 가본 적 경험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 영화가 되게 화면이라고 하는 게 좀 그런데 되게 시대적인 배경을 되게 잘 그렸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잘 그렸다는 거고 내가 워낙 그 시절 미국 영화를 많이 봤다는 많이 거야. 봐서. 많이 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익숙함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나한테 그냥 추억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야. 실제로 이게 아마 90년 영화인가? 영화 자체는? 책 자체는 70년인가 그렇고.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이제 재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재현을 비교적 잘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 영국이라는 나라의 특징 자체가 원래 재현하기가 좋은 나라야. 거기는 뭐 별게 없나 봐요. 아니, 많이 안 바뀌어. 많이 안 바뀌어서. 뉴욕도 사실 알고 많이 안 바뀌는 도시. 그럼요. 아직도 그대로 다 그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기본 섹터는 거의 옛날하고 비슷하고 나머지 새로운 섹터들이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재현하기가 좋아. 그리고 그 재현하기가 좋은 그 옛날스러움. 이라고 하는 게 핵심이야 사실은. 그게 매력의 핵심이라고. 그러면은 이 영화는 평가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어떤 뭐 소설이나 뭐 또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평의 장치들이 있을 수 있으나 개인에게 꽂히는 게 있거든요. 저 너무 꽂혀버렸어. 이게 이제 그 어려운 비평 용어 중에 하나는 punktum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냐면 푹 하고 들어와서 철저히 개별적인 경험이 돼. 그렇기 때문에 비평의 언어를 벗어나. 그래서 보편적인 언어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감정이 저 시절이 그립다. 이게 비평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잖아. 비평이 될 수 없어 이거. 그러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는 평론을 포기한다. 근데 영화나 원작이 사실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걸 잘 찌르고 든 거죠. 그 정서가 있는 거고 누구나 특히나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정서가 풍부충으로 자극이 되거든. 저때 어려웠지 영국의 입장에서. 우리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때가 좋았지. 또 이제 맞아요. 미국이 정말 온갖 승리감에 다 취해 있었을 때거든. 그리고 막 정말 외국 애들한테 얻어먹는 이 햄. 근데 이 선물 너무 고맙잖아. 제가 이제 제 친구한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물의 의미를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영화 속 영화를 보면서 네. 우리가 잊고 부정했던 선물의 의미를 정말 깨달았다. 선물은 물리적이어야 된다. 돈은 선물이 아니다. 네, 돈은 선물이 아니야. 네. 나 자주 퉁쳤는데. 네. 근데 지금은 당연히 돈으로 주는 게 낫죠. 네. 왜냐하면 돈으로 돈만 있으면 다 구할 수 있거든. 네. 구하기 어려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물건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물건이 원래 선물의 본질에 가까운데 우리가 선물을 물건으로 하기 어려운 이유는 구하기가 너무 쉬워져서. 그리고 소비 시대다 보니까 취향이 너무 다양하고. 그렇지. 그걸 다 일일이 대응을 못하니까 돈을 줄 테니 네가 알아서 구해라. 라는 게 마치 굉장히 효율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취향의 시대에 교환의 시대니까 그냥 돈이 제일 합리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선물이라기보다는 성이에요. 선물이 아니야. 기프트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진짜 좋은 선물은 상대방을 관찰해서 그렇지. 이 사람한테 뭐가 있으면 좋겠다 혹은 뭐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걸 느꼈을 때 내가 그걸 구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면 구해서 주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그러면 영화 속의 남녀 주인공이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었네. 그렇지. 서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정말로 필요로 하고 거기 없는 걸 준 거잖아. 대단해. 그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성이고 관찰력이고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정도까지 관계가 된다는 게 또 이 영화의 키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서로 그걸 다 알아낸 거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걸 받을 때 창피하지 않게 또는 너무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주는 이런 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여자가 편지에 그 음식 보낼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라는 말이 뒤에 생략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소니 호킨스도 책 보낼 때 자기가 얼마나 고생해서 구했는지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그렇지. 그냥 가격만 얘기해. 가격도 되게 싸게 받아. 엄청 싸게 받지. 진짜 남는 게 있어 저래가지고. 이 작가가 돈을 많이 낼 수 있는 작가가 아니라는 건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편의를 봐줘도 되나? 그래서 책방이 망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상대에 대한 관심을 물질적으로 보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해지지. 이게 또 하나 느꼈던 노스텔지아가 선물인가 보네요. 그럼요. 저 누구한테 쓸모 있는 선물을 받아본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됐죠. 그러니까 마지막을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너무 필요한 게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받았던 선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선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무슨 물건을 내가 오래 사용을 하면서 그 물건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저한테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오래 쓰지도 않아요. 그 쓰다 보면 또 빨리 지겨워해요. 많으니까. 그럼 다른 걸로 쓱 바꿉니다. 그럼 이게 선물의 원래 의미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받은 건 뇌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만 있는 게 아니라고. 뇌물 혐의도 있다고. 그리고 내가 박절하게 거절할 수 없었다고. 그렇지. 선물은 박절하게 거절 못하죠. 그럼요. 뇌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책은 버립니까? 아니 대통령식이나 되는 사람이 당연히 뇌물을 거절해야 그게 당연한 그림인데 거절하는 것이 뭘 박절하지 못해. 그 위치는 선물도 뇌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서도 거절을 해야죠. 장난치나 지금. 야 급전환인데요. 생각보다 열받네. 선물에 대한 노스텔지어 얘기하다가 그리고 선물을 그런 식으로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야. 선물은 그런 데 쓰는 말이 아니야. 맞아. 그리고 세상 누가 먼저 선물 확인한 다음에 받아줍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뭘 주는지 확인을 하고 들여보내줄 때부터 선물이 아닌 거야. 사실은. 입장권이자 뇌물인 거지. 이제 이 에릭 포크 체인 크로스 로드라는 원래 원제를 가지고 있는 이 소설을 읽건 아니면 영화를 다시 보건 간에 요거는 좀 독특한 독서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요즘 독서반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들어가 있거든요. 뭐지? 책의 물질성? 일단 책에서 시작하는 거고 관계. 책을 읽고자 하는 거는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나와의 내부와 외부와. 그럼 만나거나 또는 줌으로 만나는 게 일종의 편지거든요. 가상적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선물이잖아. 선물은 물리적으로 교환됨으로써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이게 이제 관계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까지 같다고 봐요. 그래서 책과 편지와 선물이라는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요. 책을 읽자, 읽고 같이 만나자, 그리고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자. 책, 편지, 선물이 결국에는
사람 사이 관계를 맺기 위함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네. 와, 이 영화가 그러면 되게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거네. 네, 네. 진정한 인간관계를 우리가 가면 갈수록 잃어버리는데 네. 사실은 책, 편지, 선물이 핵심적인 거다. 네. 책, 편지, 선물이 핵심적이라기보다는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들이 핵심적이라는 거죠. 그렇지. 선물의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거든.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상품권 주죠. 근데 관심이 있는 사람 옆에서 지켜보고 내가 봤을 때 봉우리는 이 점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선물을 사다 주는 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책하고 네. 이거하고 같이 읽히게 하고 싶었던 것 중에 약간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인류학 책 중에 네. 선물이라고 하는 걸 분석한 책이 있어요. 약간 어려운 책 맞습니까? 네. 근데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왜?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고 공동체 간의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인류의 산물이야.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근데 우리는 선물을 그냥 약간의 뭐 받으면 고마움 네.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인간이 살아오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였다는 거지. 우리는 사실 이 노하우를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네. 네. 최근에 어떤 분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선물이란 내 돈 주고 사면 아까운 걸 남의 돈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철학을 가지신 분이 있었어요. 뭐 딱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분들이 이제 아내 저를 네. 뭐요? 약간 많이 어려우지. 저도 약간 교수님이 약간 어려운 거 같습니까? 하는데 대답을 다른 데로 돌리시길래. 그래서 저는 기념일을 챙기는 건 너무 웃기다고 생각해요.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그 사람을 관찰해서 그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위하는 사람이 당장 사주고 싶지. 그거를 기념일까지 기다렸다 사주는 것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상대방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 내가 그걸 정말 위한다면 네.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 네. 그리고 그걸 요구하는 것도 웃긴 거잖아. 그러니까 쥐어짜내는 수단이 되는 거지. 기념일이라고 네. 하는 것도 그렇고 선물이라는 것도 그렇고. 네. 명목은 선물이고 명목은 기념일이지만 네. 기념하지도 않고 네. 진정한 선물도 아니야. 쥐어짜내는 거죠. 그게 되게 웃긴 거예요. 네. 그 선물이라고 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 제가 뭔지는 얘기 하지 않을게요.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상한 데로 돈이 흘러가. 아니 왜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명품업체에 돈이 흘러 들어가야 되냐고. 이거 웃기는 일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명품 시계 생각해 봅시다. 명품 시계 같은 경우는 뭐 황금성이 있어서 언제든 돈으로 바꿀 수 있고. 세젤기님 그렇게라도 받아야겠어요. 그럼 나도 받을래 그럼. 알아. 하지만 받아야겠어. 이거 아니야. 다른 걸로 받으시라고요. 저거 병이다 병. 또 시작이다. 최욱이 맨날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시계만 여기서 맨날 하는 얘기. 정치병 환자 앞졌다고 또. 청정시네. 정말 하시네. 근데 그냥 어느 정도 변질된 부분도 인정을 하기는 해야겠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약간 그런 기계적인 선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저는 마음이 안 담긴다고 생각되는 거죠. 어떤 남자가 평생 나를 위해서 애써준 와이프에게 진짜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명품백 하나 사줄 수 있어요. 그럼요. 네. 네. 그럼 그 와이프는 그걸 받고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여보 이번 기념일에 무슨 백을 사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막 선물 리스트가 있고 네. 막 관계 하나씩 지워가고. 그 관계가 아니잖아요. 물물교환이잖아요. 물물교환이죠. 관계 맺기가 되려면 그건 선물이 아니다. 언제부턴가 그냥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야. 이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선물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요. 네. 그게 증여론에 나오는 건데 네. 택목님이 이제 올려주셨는데 선물은 답례가 반드시 필요해요. 답례. 네.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답례의 형식으로 맺어지는 거야. 커뮤니케이션이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근데 이 선물의 반드시 답례가 똑같은 가치일 필요가 없어. 선물의 본질이 아니야 그거. 네.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 금 한 돈을 줬잖아요. 네네. 그럼 얘가 은 10돈을 줘야 되는 게 아니야. 금 한 돈의 가치만큼 돌아와야 되는 게 아니라 답례 자체가 되게 중요해. 내가 당시의 선물을 받고 당신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했고 그렇지. 그리고 뭘 하면 답례가 될까를 고민했고 그렇지. 그리고 내가 직접 그 고민의 결과를 당신에게 보냅니다. 그렇지. 와, 되게 낭만적이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답례잖아요. 한쪽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햄을 줬지만 이쪽이 정말로 필요한 그냥 책을 준 거라고. 이 두 가지의 값어치를 매길 수 있나? 없는 거지. 이 둘 간의 관계. 직접 바느질한 그 어떤 그렇죠. 린넨이라든지 같은 거. 네. 이거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그 리넨이 또 그 미국에 없다면서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다고 그래서 합니다. 그렇게 좋아한 거라고. 네.
그래서 답례라고 하는 게 선물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일방적인 것은 아니다. 근데 그 답례라고 하는 게 반드시 준 사람한테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인데 딴 사람한테 줘도 돼. 네. 내가 받은 만큼 딴 사람한테 줘도 돼. 그리고 이게 사회를 굉장히 넓고 풍부하게 만들어. 아, 좋네. 이게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읽은 건지 들었는지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원시 부족에 가까운 굉장히 문명하고 고립돼 있던 한 부족이 현대에 와서 연구자가 연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산대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인류학적 연구의 결과물이에요. 네. 그래서 보니까 자기 하루 종일 생고생해가지고 수렵한 거를 그냥 전부 다 딴 사람한테 줘.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른 사람도 자기가 하루 종일 해서 수렵한 걸 이 집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양이 달라 당연히. 어떤 사람은 겁나 못하거든. 그렇지. 같을 수가 없지. 근데 그러면은 그냥 그게 일상화돼 있으니까 하루는 내가 좀 적게 먹고 하루는 좀 많이 먹더라도 그 선물하고 답례가 맨날 이어지는 그 아주 짱짱한 신뢰가 그 부족을 엄청 오래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문명이 왔는데도 그런 또 연구를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물의 의미 아니냐. 인류학적 연구라고 하는 게 딱 그거예요. 되게 다양한 종류의 인간들인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선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네. 그 패턴의 공통성이 있네. 이런 거예요. 그런 걸 찾아내는 거라고. 예전엔 제가 이 선물에 지금 현대사 자본주의 사회의 이 선물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꺼내면 여자친구가 오빠 괜찮아 안 사줘도 돼 굳이 그렇게 이론을 만들어서 반박할 필요가 없어 라고 대답을 하곤 했어요. 근데 제가 내가 그때 했던 말이 본심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선물을 사줬다니까? 그리고 나서 요즘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야 이따위 선물 좀 집어치우자 서로 이거 의무감에 하는 거 이거. 아 근데 오늘 그거는 좀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었지만은 책도 뭐 편지는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관계랑 연결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책과 선물이라는 게 관계 맺기라는 이 개념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지.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왜 읽나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 막전막후에서도 막 상상 뭐 이거 중요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사는지, 네, 그럼요. 뭘 하면서 사는지 이거를 내가 현실에서 다 알기 어려우니까 책을 통해 배우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을 만나려고 책을 읽고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현대에 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책을 읽을 때도 뭔가 예를 들어 저는 책을 안 읽고 자꾸 시사인 이런 것만 읽으니까 한겨레 21 이런 것만 읽으니까 그것도 자기의 관계 맺은 방법이야. 그래요? 그렇지. 어디 가서 제일 잘난 척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건가?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돈도 되고, 돈도 되고. 근데 생각해 보면 원래 그랬던 거야. 내가 어렸을 때 왜 책을 읽었나 생각해 보면 그런 목적으로 사실 무의식적으로 읽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동진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했던가? 그러니까 왜 그냥 허세 부리려고 어려운 책. 그것도 미덕이라고. 그립다 그랬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관계 맺으려고. 그렇죠. 그런 허세 때문에 지적으로 성장하는 거거든. 물론 우리 독서반에 나타나는 자기 읽은 거 자랑하려고 나타나면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그 정도의 허세는 바탕에 깔더라도 예의 있게 표현해야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허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난 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기하고 싶은 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그게 제일 잘 되는데 혼자도 되고 남과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 정거장을 시작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거야. 영화만 보는 게 아니지. 영화 비평하고 뭐 영화만 보고 뭐 어디 가서 뭐 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소재가 돼서 얘기할 게 많아지는 거, 하고 싶은 말이 생기는 거, 그지? 듣고 싶은 얘기가 생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화도 관계 맺기네. 그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영화를 팠겠어. 건님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확 이성적인 관계로 좋아지는 것 같은데. 맞아 그거. 난 남자와의 관계는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야기는 여기서 비평은 걸작선에서. 네. 마치 걸작선의 비평이 훌륭한 것처럼. 하나만 깔고 합시다. 네, 여러 개 안 깔게요. 내가 하나만 깔고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이게 책에 대해서 또 좀 깊은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방금 전에도 어떤 분이 읽어주셨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촌스러운 거야. 남는 건 허세고 남는 거는 모양이고 그러니까 책의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도서관의 가치가 도서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정치인이 공공도서관 가가지고 모습 나타내는 거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좀 나쁜 일 아닙니다. 문제는 지 그걸로 이용해 먹으니까 문제인 거지. 그리고 이 사진에 대해서
이 사진을 보고 나서 책에 대한 게 뭐가 남았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잖아. 그리고 자기 소속 정당은 지자체에서 도서관 다 폐쇄시키고 그렇지. 도서관 지원금 다 끊어놓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혼자 가가지고 키높이 구두 신고 구두 미안 운동화 아니 그리고 앉아가지고 보이게 책 읽고 막 이 뭐냐고요? 그게 정치인이 앞으로 정치인 꿈꾸는 사람이 할 일이야? 아 진짜 그렇습니다. 5.5cm 굽의 운동화니까 높은 굽의 운동화인 건 사실 팩트입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무슨 정치적으로 견해가 있습니까? 철학이 있습니까? 아젠다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본인이 했던 거는 그 아이돌 놀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봉우리도 락덕이니까 알겠지만 락스타들이 거대한 규모의 공연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허무하대요. 참을 수가 없어. 그렇죠. 엄청 이렇게 막 주목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무대 후 증후군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약도 하고 그러는 건데 저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슈퍼스타 연대 한때.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무리수를 던져가면서 나 아직 기억하고 있는 거죠? 나 다시 칭송해 주세요. 그런데 그거의 도구로 도서관을 이용하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대를 쓰려면 제대로 쓰니까 나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그렇게 빨간 책 껍데기까지 벗겨가지고 미국 갈 때 들고 갔으면 난 독후감이라도 올렸으면 좋겠어. 맞아요. 감상문이라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아까 거엄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게 책이 안 남아. 보통 정치인이 책을 뜬다기보다는 이렇게 이슈가 되려면 보통 그 책이 뭔지가 되게 주목을 받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책. 이 책이 뭐길래? 막 이러면.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 책이 아니라 본인이 자꾸 화제가 돼. 그러니까. 책을 들고 있다 또는 도서관에 갔다는 이유로 책이 그냥 소품 중에 하나로 전락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책이 중요한 게 아니지. 우리 왜 미디어나 이런 데서 이제 찍을 때 스튜디오 같은 거 저희는 진짜 책 꽂아놓잖아요. 이러면 안 예쁘게 나와. 안 돼요. 안 예쁘게 나와. 그리고 옮길 때도 힘들어. 가짜 책 꽂아놔야 돼. 양장 보이게. 그거라고. 근데 저는 그냥 덜 이쁘게 나와도 진짜 책을 우리가 읽은 책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 예쁘게 나오려면 그냥 허장성세를 그냥 꽂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마 자기 서재 공개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자기가 자기 서재인가 아니면 자기 검찰청 안에서 책꽂이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거기 어제 산 듯한 책이 잔뜩 꽂혀 있어요. 원피스 장담해. 내가 원피스만 하나 거기 쫙 꽂혀 있는 거 보고 기함을 했는데 자기 또 그 세대라고 또 X 세대라고 또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문화도 포용할 줄 안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개뿔. 뭐 책이 이제 일종의 중산층 스노비즘 같은 요소가 없진 않죠. 요즘은 열심히 읽지도 않으면서 어쨌든 그래도 책장에 책은 꽂혀져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 강남 졸부들이 청계천에 있는 중고서점상에 가가지고 통으로 사갔죠. 키로 단위로 사가지고 꽂아놓고 이랬다고요. 왜? 이게 문화자본이거든. 이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신의 식견으로 끌고 모은 게 아니면 바로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책을 쌓아놨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책 사는 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책은 꽂아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살 때 물성이라는 게 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살 때 마음은 기억이 날 거야. 적어도. 맞아요. 누구랑 이걸 뭘 하려고 그랬었지? 칼리지 독서반에 가려고 그랬었구나. 그때 반만 읽었지? 아이고 이런. 그런데 또 산 거는 샀네? 아이고. 뭐 이런. 이런 거. 그래도 그 물성에 기억이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말의 거리들이 생겨난다는 거지. 울프가님이 술 먹고 책을 지른다는데 저거는 무슨 마인드죠? 술 먹고 책을 지르는 거? 왜 이런 거죠? 술 먹고 나도 이제 좀 제대로 살아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갑자기 그런 마음이. 근데 다음날 술 깨면 다 날아가요. 그래. 근데 이러려면 자신의 책장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 영화에서도 이 여주인공이 이사를 자주 다니는데 책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문화 자본이자 글을 쓰는 미천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 근데 지금 좀 반성이 되는 게 저는 제 책장에 과연 책이 일관성 있게 꽂혀 있는가. 정말 중구난방이거든요. 약간 부끄럽네요. 그게 어떤 분이 또 이제 예전에 질문해 주셔서 소담에서 나중에 다룰까 말까 하는데 남독 문제. 지난번에 약간 얘기는 나왔었잖아요. 남독 자체나 이렇게 중구난방이어도 저는 그건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딱 보면은 그 사람이 보이거든요. 당신이 중구난방인 거야. 부정할 수가 없다. 그냥 보여 거기에서. 정말 두서가 없어요.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와 너무 다르잖아 서로. 비슷한 묶음이 안 나와. 어떡하죠? 근데 책을 그렇게 중구난방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나쁘게 들려서 그런데 책을 다양하게 읽는 거는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 근데 그 와중에 또 나는 그러니까 내가 고른 책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 맥심? 재밌어. 3권 있어요. 재밌다는 거야. 내가 읽어서 재밌는 책만 남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스티븐 킹의 양장본은 다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라서. 그거 말고는 딱히 뭐 그냥 여기저기서 선물 받은 거 막 교수님이 그때 교수님하고 얘기하다가 울컥한 마음에 산 책도 몇 권 있잖아요. 예쁘게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무슨 유튜브 콘텐츠 중에 누구누구의 책장 이래가지고 그 사람 책장을 소개하는 한참 유행이었죠. 코너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컨셉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금요일 날 이게 2주마다 하는 게 김만권의 서재, 서유미의 서재, 맞아요, 마로니. 실제 서재를 보여주진 않아. 그거는 일종의 저는 선정주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제 서재 보여달라면 안 보여주고 싶어요. 창피해서가 아니라 내 나름의 방식으로 내가 사먹고 긁어모은 게 쓸데없이 해석되는 게 싫어. 어디 가서 자랑질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싫고. 뭐 깨끗하게 꽂혀 있으면 예쁜 건가 또는 난잡한 게 오히려 나은 건가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서재는 온전히 나만의 것이어야 돼요. 좋네요. 그런데 그 서재의 흔적을 보여줄 수는 있지. 책을 추천해 줌으로써. 그래서 지금 김만권의 서재 이렇게 하는 거구나. 김만권님은 이름부터 만권이라고. 여기서 이미 접어들죠. 접고 가야 되죠. 만권이야. 맞아요. 좀 있으면 본인이 쓴 책이 만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엄청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영화 컬렉션은 공개 안 하거든요. 이거 왠지 이 녀석 취향이 이럴 것 같았어. 그러니까 비평도 그렇게 하지. 쓸데없는 또 편견을 줘.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봐 제가 책장은 공개해도 절대 영화 컬렉션은 공개 안 하거든요. 제 집에 가면은 책장 3개 분량의 DVD 블루레이 세트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남들한테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 자, 제 책장은 이렇게 세로로 꽂혀 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그 섹터가 있어요. 제 머릿속엔 다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알아. 눈 감고도 찾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기엔 잘 모를 수도 있지. 문제는 세로로 있잖아. 이제 가로로 쌓이고 있어. 볼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맨날 와이프 눈치 보잖아요. 어느 날 집에 가봤더니 한 절반이 없어져 있다. 전쟁의 시작입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뭐 본부장님이 그럴 리가 없죠. 봉우리. 책장이 존재합니까? 책장, CD장 다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근데 책과 CD가 있겠죠? 책과 CD가 그렇겠죠. 우리 이런 멍청한 대화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책과 CD에 뭐가 있냐고요? 종류가 뭐가 있냐고. 네. 저도 책은 근데 막 그렇게 다양한 것 같진 않고 굉장히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좋아했던 역사 책이 좀 군대 이후에 책 읽었고 역사 책의 섹터가 한 군데 있고 그리고 또 소설 섹터가 있는데 제가 소설을 또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러시아 고전 소설 몇 개랑 그 현대 소설 중에서는 추리 소설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한때 그래서 추리 소설 몇 개 꽂혀 있고 추리 소설 좋죠. 그 외에는 대부분 소위 말하는 빨간 책입니다. 뭐 전태일 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빨간 책이라는 게 빨갱이 책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서죠. 그렇죠.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치면은 뭐 저는 제 본가에 온통 그런 책. 딱 가보. 어우. 여기는 뭐 장기수의 책장인가? 빨간 책이라고 하면 다른 의미로 오해를 살 수 있구나. 보니까. 붉은 책. 저 야설은 여러분 책으로 나오지 않아요. 책으로 나오면 그 순간 그건 야설이 아니야. 그 어딘가에 부유하고 다녀야 그게 야설이죠. 뭔 소리야 이게? 완전히 보수파이신 우리 아버지의 내가 안 가져온 책장에 그게 꽂혀 있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해. 진짜 그러네. 누가 아버님 책인 줄 알고 오해하시겠네. 이 친구 이거? 그러면 이게 오늘은 한번 본인의 책장을 돌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떤 규칙으로 꽂혀 있는가, 뭐 정리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의식은 어떻게 머리를 모아 적어. 어이없다님의 책장입니다. 지금 저게 막 쌓이고 있겠지. 야, 이게 가만 보니까 테드 PD가 저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어요. 자꾸 사라고. 빨리 새 오토바이 사고 내 오토바이 팔라고 지금 자기한테. 내가 이런 거에 당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PD님이. 먹히니까 하는 거죠. 그렇지. 의지가 있어 보이니까.
알면서 당하는 게 너무 기분 나쁜 일인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오늘은 본인 머릿속에 책장들을 한번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옛날에 읽었는데 되게 재밌게 읽은 기억이 있는데 집에 없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들은 헌책방 같은 데서 구하는 것도 요즘엔 이북으로 구하기도 좋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알라딘 같은 서적들이 생겼기 때문에 중고책 구하기도 되게 쉬우니까 한 번씩 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책의 물성 뭐 이렇게 물성이 또 나로 하여금 특별한 기억을 떠올려주게 하는 그런 이런 거를 말씀하고 책장을 말씀하시니까 이 시사인만 읽고 있는 지금이 이게 되게 문제인 게 시사인은 보관을 안 해요. 내가 그렇죠, 휘발되지. 책 때문에 책장을 샀거든요. CD 때문에 CD장을 샀거든. 네. 근데 시사인 때문에 막 고민을 엄청 그 공간을 고민해서 막 어디다 꽂을까 막 그런 행복이 있었거든요 한때. 근데 한 몇 년 동안 지금 시사인만 있는 이 상태에서는 그런 노력을 안 해요. 버리거든. 시사인은 버리지. 이게 되게 갑자기 위기감이 느껴진다. 되게 섬찟하고 슬픈 일이다. 책이 중요합니다 이만큼. 저는 책을 워낙 좋아하고 책을 모으는 약간 욕심도 있고 그래서 약간 허세죠. 어린 친구에 돈을 엄청 썼죠. 또 책을 사 모으는데 어느 순간 약간 현타가 오더라고. 제가 저 본가에 있는 책은 유학 전에 사 모은 책이고 제 집에 있는 책은 유학 이후에 사 모은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유학 전에 사 모은 책을 유학 이후에 사 모은 책이 한 서너 배 넘어서기 시작을 하면서 가끔 와이프의 항의도 듣고 내가 이거를 뭐 굳이 뭐 평생 다 끌고 가서 볼 것도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내가 고집을 피우는 게 맞나? 그래서 어느부턴가 이북을 많이 사기 시작을 했어요. 새로운 시대에 또 적응도 해보려고. PDF로도 많이 보고. 제가 다시 마음이 바뀌었죠. 이북이라는 게 이게 정이 안 가요. 그냥 물론 잠시 볼 책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건 내가 정말 볼 책들이 이제 그냥 다 그냥 물리적으로 사야겠다. 어쩔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 사고 그냥 그 책을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느낌. 그래서 그냥 책과 물리적인 종이책과 이 책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는 분리된 게 아니다. 이거는 이 안에 들어있을 때만 제대로 된 정보다. 라는 관점에서 다시 접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 많이 바뀐 거죠 또. 그게 결국 백투더 베이직이군요. 그렇지. 그래서 이 84번가 이 영화에서 그 책의 물성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 게 그 영국에서 활동하는 여자 주인공의 그 친구가 있어요. 배우인가 그래. 그분이 이제 가끔 한 두어 번인가 그 선물을 대신 가서 선물도 주고 하는데 그 중간에 둘간에 뭐 어떤 대화가 나오냐면 그 여자 주인공이 그 책방에 들어갔을 때 그 책의 냄새 너무 좋지 않냐 막 이런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좋지 시큼하고 누구야 뭔가 물 덜 마른 것 같은 냄새.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그게 맞아. 그게 오래된 책에서는 약간 그런 냄새가 나죠. 그럼 곰팡이 냄새가 나죠. 근데 그게 좋다고 느끼잖아 우리는. 책에서 그렇죠. 그런 냄새가 나면 그게 말씀하신 책이 주는 촉감도 있지만 그게 뭔가 이 책의 내용도 내가 기억하지만 그 책 때문에 그 냄새 때문에 내가 막 다른 기억을 떠올리게 되고 또 안정감도 느끼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계속해서 고민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먹물이고 미디어 전공자지만 그래도 좀 더 요즘 시대에 비해서 보면 약간 더 옛날 매체에 아무래도 근거해서 성장해 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낭만 또는 노스텔지어를 과도하게 절대화시키는 어떤 버릇, 일반 이제 꼰대나 어른들의 버릇이잖아요. 이거를 의식적으로 아니려고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 거를 되게 금방 받아들이고 새 것의 장점을 굉장히 많이 인정하려고 되게 노력해 온 편인데 지금도 그래요. 그거는 기술에 대해서는 전 되게 열린 편이거든요. 근데 AI의 등장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늙어서 그럴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내가 옛날로 돌아가자라기보다는 내가 그 시대 미덕이라고 표현한 게 있잖아. 이게 가지고 있는 미덕이 분명히 있었구나. 근데 이게 이 미덕까지 사라질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나한테 필요한 미덕은 남겨야지 그러면. 그럼요. 그러니까 종이책의 미덕은 남기고 이북의 미덕은 저쪽에서 쓰고. 그러면 스마트폰의 미덕이 있죠. 하지만 굳이 나한테 스마트폰의 미덕이 이 이상 필요 없다면 내가 좀 더 나한테 필요한 미덕들을 남겨놓는 거. 그리고 그걸로 내가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냥 이것저것 다 건드려가지고 어느 것도 아닌 상태보다는 그냥 내가 잘 쓸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걸 제일 잘하는 게 제일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재료를 놓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도 그렇죠. 그리고 잘 선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끝까지 가려면 그걸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고 보니까 영화도 이제 소유의 시대에서 스트리밍의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오히려 이 영화를 내가 소유하는 게 하는 것보다 스트리밍이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OTT 서비스에 등록된 영화는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내 아이디만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화의 DVD를 처음 만졌을 때 그 우편으로 날라왔을 때 그 DVD 포장을 뜯는 그 쾌감이 OTT에 뜬 영화를 클릭하는 거랑 비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애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대한 애정.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블루레이 플레이어 느낌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블루레이 플레이어를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블루레이를 틀어서 영화 볼 여유가 없으니까 저에게는. 근데도 그 블루레이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언젠간 차라리 플레이어를 다시 사는 한이 있어도 내가 얘들을 버릴 이유는 없지. 그러니까 섣불리 정리할 필요는 없겠다. 내가 음악 CD를 많이 버렸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 맞아요. 왜냐면 그거를 다 이제 제가 이제 그 맥 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이튠스에 이제 다 그냥 디지털화를 시키셨거든. 해놓고 했는데 그냥 가지고 있을 거 어차피.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OTT로 음악 다 듣고 그렇긴 할 텐데 야 이걸 가지고 내가 빼서 꽂아서 듣는 이 느낌을 내가 굳이 왜 버렸을까. 맞아요. 아이튠즈로 음악 들어도요 CD에 넣고 플레이 시키고 이어폰 꽂는 그 느낌이 안 나요. 그러니까 검색해서 찾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달라. 그 소중함이 달라. 반복해서 듣는 맛도 좀 있고 사람이라는 게 단순해지기 시작하면 또 나이 들고 단순해지면 그래도 자기가 좋은 걸로 계속 듣는 게 제일 나아요. 굳이 새 거를 많이 찾는 것보다 이게 괜한 짓을 했구나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참 이게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게 나를 구성하고 있고 어떤 게 내가 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게 그러면서도 신문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럼요. 저는 아이패드 새로 나오면 계속 쓸 거예요. 맥 좋은 거 나오면 계속 쓸 거고. 저도 그럴 겁니다. M4 나왔어요. M4. 기다리고 있어요. 교수님 이제 바꾸실 때 된 거 같아요. 고민 중이에요. 아니 이번이 진짜 농담에 비약적인 발전이 있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꽤 오래됐어요. 제 거보다도 아마 전 세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원래 뽕을 뽑아서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상 판매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좋은 제도야. 좋은 제도야. 아주 잘 깨끗하게 쓰면 한 40만 원까지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60, 70만 원도. 제가 아이패드 기준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모델 정도 낮춰서 사면은 거의 돈을 안 쓰고 살 수도 있는. 쓸데없는 얘기가 우리가 언제 디지털 기기 리뷰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확장해 갈 수도 있죠. 교수님은 그러면 음악 듣는 최애 장치는 뭡니까? CD입니까? MD입니까? MP3입니까? LP입니까? 뭡니까? 제가 음악을 아주 자주 듣는 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어쩔 수 없이 유튜브 뮤직하고 그 애플 뮤직이에요. 그 두 가지가 다 이제 가입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 찾아 듣는 느낌이 별로더라고. 별로죠. 저도 확실히 별로더라고. 검색이잖아요. 이게. 그 인터넷 검색하는 거랑 똑같잖아 사실. 그 한 곡이 전혀 소중하게 느껴지질 않아.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어떻게 하면 제가 좋아하는 곡들은 따로 이제 리스트업을 해놓고는 있는데 그걸 또 굳이 해서 이렇게 막 다 플레이리스트 만들어놓고 그래도 CD장하고는 또 달라. 그래서 차라리 그냥 뭘로 이용하냐면 라디오처럼 이용해요. 대충 랜덤 플레이. 얘가 추천해주는 걸로. 어차피 라디오는 그 감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라디오처럼 이용해요. 이거 근데 아마 그 스트리밍 서비스 쓰시는 분들 많이 이러실걸요? 맞아요. 직장에서 특히. 그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아예 그걸 노리고 나온 서비스. 그래서 라디오가 있어요. 실제로 라디오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쉽게 접할수록 내 취향이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그게 아이튠즈에 가면 세상 모든 노래가 다 있지만 내 셋 리스트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나만의 CD장은 PD님이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체링 크로스로드 84번지가 아니라 지금 막 128번지로.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요 얘기는 나중에 이제 아마 다른 기회로 할 텐데 제가 이 체링 크로스를 정말로 인상적인데요. 어디입니까 여기가? 제가 제 학교 처음 도착하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이제 이 기차를 타면 세정거가 바로 체링 크로스 역이거든요. 가보셨겠네요? 엄청 자주 다닌대죠. 이거 실제로 있는 책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원래 체링 크로스 로드가 중고 서적방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지금 뭐 종로 황학동 뭐 이런 데인가요? 비슷하죠. 거기가 원래 책방거리고요. 거기서부터 레스터 스퀘어라고 하는 데서부터 해서 저쪽에 러셀 스퀘어까지 쭉 올라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게 런던 대학까지 가는 길이고 박물관까지 가는 길인데 그 길을 쭉 해서 연극 그다음에 뮤지컬 이런 데도 있고 근데 기본은 이제 책점이에요. 책점. 서점 옛날 서점으로 위주로 돼 있고 지도 서점 무슨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전문 서점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기본적으로 원래 그 전통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지는 또 이 지역성이라는 게 있죠. 있죠. 근데 이 사진이나 영화만으로 보면은
잘 안 보여. 이 차링 크로스 로드 아닌데 이거? 아니라고 합니다. 영화 끝날 때 영화 끝날 때 마지막에 흑백 사진을 하나 그 책방을 보여주는데 그게 진짜 같은 진짜 있는 그게 진짜고 그게 그 책 처음 나왔을 때 그 책의 표지야. 그렇구나.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너무 영국 가보고 싶어. 네. 근데 그 독특한 맛이 있어요. 지금은 물론 옛날에 비해서 확실히 좀 약해지시긴 했지만, 차링 크로스 역은 작은 역이고요. 아마 PD님 보여준 거 그 작은 역에 더 근처에 있는 딴 데까지 아마 보여주신 거고. 야, 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진짜. 자꾸 가보고 싶은 데만 늘어요. 큰일 났네. 더 나이 먹기 전에 가봐야 될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물리적인 것들을 비물리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맞습니다. 지금 저겁니다. 정말 영국스럽다. 진짜 영국스럽다. 건물 봐봐. 그냥 딱 저 사진만 보여주고 여기 어느 나라일까요? 이러면 100이면 100 다 맞추겠네. 체인 크로스 로드 되게 맞아요. 저희가 체인 크로스 역을 딱 바라보고 있는 거고 지하철역과 기차역이 있는 데고 저 옆쪽으로 쫙 펼쳐지는 데가 이제 서점거리예요. 야, 별거 아닌데.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 건물이 막 되게 오래된 건물 아닙니까? 오래된 그래 보여. 딱 봐도 오래돼 보이네. 대부분의 역들이 200년 이상 됐거나 이제 적어도 100년 됐거나 이런 거. 그러게 전화 부스가 있네. 우리나라에는 없어진 전화 부스가 있네. 가면은 찌린내 납니다. 그것도 한국이랑 똑같네. 그것도 똑같아. 역 근처에 있는 전화 부스는 항상 그렇죠. 이거 만국 공통인가요? 공통이죠. 제가 이제 대학교를 지방으로 다녔잖아요. 가끔 기차를 타고 학교를 가다가 내려야 되는 정거장을 까먹고 못 내리고 한 3정거장 더 새 역을 더 통과해서 내릴 때가 있어요. 언제 제가 한 번은 이제 가방을 메고 학교로 가려고 기차를 타고 가다가 한참 지나서 잠이 깬 거예요. 그래서 내렸는데 유럽은 화장실 가기가 어렵다고요? 어렵죠. 그래서 내렸는데 거기에 정말 작은 시골역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딱 든 생각이 나중에 나이 먹으면 차 끌고 한번 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그 노선도 희미해졌고요. 그 역 이름이 모르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봄날이었고 엄청 따뜻한 햇빛이 내려쬐고 있었는데 저 혼자 그 시골역에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음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장소들이 이제 희미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라졌을 수도 있고 달라졌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특히나 대한민국은 이 교체 주기가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이 얘기를 왜 꺼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노스텔지어라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명확하게 어디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한테 기억에 엉켜 있는 게 되게 많아. 그렇죠. 어느 지점인지 내가 확실히 모르겠어. 근데 거기로 다시 돌아가 보고 싶어. 그러니까 추억이기도 하고 또 과한 낭만화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솔직한 감정은 뭐냐면 그때 내가 느꼈고 기억했던 것들은 있는데 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든 물리적으로 떨어져서든 그래서 생기는 감정이에요. 맞아요. 이 영화를 보고 제가 노스텔지어를 느낀 이유도 편지 쓰던 시절하고는 이제 멀어졌거든요. 그럼요. 요즘에 누가 편지 씁니까? 메일 쓰죠. 그게 그래서 음악, 문학, 또 편지는 뭐 사람의 마음 이런 비물리적인 거를 물리적으로 담아주는 매체가 책과 편지와 CD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물리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연결 잘 못 시키는 그 노스텔지어라는 감정을 강하게 자극하는 게 책과 CD와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냥 유행이 도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사실 실질적으로 그리워하는 매체다. 버릴 수 없는 매체다. 그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야간 자율학 쓰다가 그 워크맨 배터리 떨어질까봐 그 테이프 가운데다가 연필 끼워가지고 돌려본 경험들 다 있잖아요. 그 테이프가 주던 물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사람들은 나중에 이런 이제 아날로기적인 디지털적인 것으로 모두 해왔던 사람들은 그럼 안 그럴 것 같으냐? 기억의 거소입니다. 모든 물리적 매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나중에 가면 아이폰 뭐 예를 들면은 5 이런 거 보면 막 눈물 나고 막 이럴 거예요. 맞아요. 지금도 3GS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막 내 추억이 묻어있던 거야. 이걸 보고 처음 내가 아이폰을 쓰면서 막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옛날엔 여기다가 음악 파일을 넣었대.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 지금 막 폴더폰 같은 거 하면 막 아재들이 난리 나잖아요. 추억 파일 한다고. 근데 그게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의 거소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 매체라든가 물리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거를 그냥 그 단순하게 그냥 노인네 취급하지 말고 그냥 적절히 괜찮은 정서나 취향으로서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 일부는 개발도 하고 또 활용도 하고 이럴 필요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애플은
아이팟 클래식 좀 다시 만들어주세요. 옛날 그건 절대 안 만들 것 같은데. 아니 그거 스트리밍 좀 가능하게 만들어줘. 나 옛날 거 있는데. 스트리밍 가능하면 이게 아이팟 클래식이 아니야. 아니야 뭐 어때? 새로운 거를 노스텔지어를 자극할 만한 새로운 걸 만들면 되겠다. 아이팟 클래식이 딱 스트리밍만 되면 좋겠어. 난 다른 거 원하는 거 진짜 일도 없어. 너무 웃긴다 그거는. 그 휠이 돌리던 그 감각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따가락 도는 거 너무 좋아했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추억 여행 끝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추억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우리 PD님은 지금 머리를 쥐어뜯고 있습니다. 그렇죠. 30분 오버했네요. 오랜만에 제가 이제 약간 오랜만은 아니죠. 살짝 더 이제 오버를 했는데 이번 주가 좀 특별한 주간이라 월, 화 빼고 수, 목 그 3일째 됐고 내일 금요일 날 5시 반부터 또 이제 마로니가 있고 독서반도 있고 또 토요일 날은 오전 11시부터 이제 우리 실버버튼 언박싱하는 50브런치 또 밤에는 또 이제 막전막후 이건 또 전체 공개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 우리 PD님도 힘드실 테고 뭐 저도 물론 힘들고 여기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들긴 할 텐데 그래도 이게 10만을 함께 만들어준 여러분들에 대한 우리들이 보여드리는 성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물까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성의는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물을 어떻게 할지는 좀 고민을 할게요. 선물은 뭐 더 좋은 방송 만드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일단 감례를 받고 선물을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야 이씨. 너무 양심 없잖아 그거. 웃자고 하는 하지만 선물 좀 받을 거지. 나는 다 받죠. 담내고 먹어. 솔직한 친구야.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대전에 오시는 분들은 대전에서 만나 뵙도록 하고 즐거운 연휴 주말과 그래도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혹시 내일 그 방송 있습니까? 마로니. 5시 반부터 이제 방송 짧게 하고 독서반 하고요. 그럼 교수님 그것까지 하고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빡센 다들 빡센 일정이네요. 근데 뭐 괜찮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토요일에 대전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감사합니다.